그릇 공장 상편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작은 개천이 흘렀다. 그 개천 옆에는 제법 규모가 큰 사기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곳에 다녔다. 공장 주변은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였는데 온갖 종류의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숲을 사이를 걷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날카로운 파편이 운동화 밑창까지 뚫고 들어왔다. 엄마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며 형과 나는 그 파편들을 주워서 개천에 물수제비를 뜨곤 했다. 그러다 심심해지면 동네 남자아이들과 함께 마치 멀리뛰기 선수가 된 건 마냥 멀리서부터 달려와 개천 사이를 한 번에 뛰어넘곤 했다. 우리는 경쟁적으로 폭이 더 넓은 쪽에서 시도하다 결국 운동화가 진흙 바닥에 푹 빠진다. 당시엔 운동화가 더러워져 엄마에게 혼날 걱정이나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를 염려는커녕 그 누구보다 더 멀리 뛰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번 물에 발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판사판이 돼서 개천에서 멱 감고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엄마는 물에 젖은 생쥐 같은 꼬락서니를 보고 빗자루로 종아리를 때리며 혼냈는데 그때만 잠깐 무서웠을 뿐 엄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을 때면 나는 형에게 맛있는 반찬을 뺏기지 않으려고 밥을 빨리 먹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봤자 간장에 졸인 감자나 들기름에 무친 콩나물 뿐인 밥상이었지만 중학교에 다닐 무렵 시에서 개천에 덮고 그 위로 도로를 내었다. 나는 그 도로를 보고 내 어린 시절 추억이 콘크리트로 덮여버린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제 물에 빠지며 놀 나이는 지나서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양가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 그릇 공장은 벌써 망해서 엄마는 직장을 잃은 상태였다. 시장에만 가면 값싼 플라스틱 그릇들을 손쉽게 살 수 있게 된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무겁고 비싼, 게다가 한번 이가 나가면 볼품 없어지는 사기 그릇들은 점점 수요가 줄었다. 망한 그릇 공장은 언젠가 일부 벽이 헐리더니 남은 벽마저 온갖 낙서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글부터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도형들, 남녀 성기와 함께 성행위를 묘사하는 춘화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겨울을 한번 지나는 동안 공장은 지붕이 내려앉으며 커다란 흉가처럼 변해갔다. 엄마는 그 근처를 지날 때면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망해버린 그 공장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엄마가 그 공장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아마도 화력발전소에 다니던 아빠가 기계에 끼어 죽은 후부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4살 때의 일로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살 위인 형은 그날의 소동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가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다고, 그러나 그 후론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나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결국 공장은 허물어졌고 공장 터와 그 주변 대지에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더니 주공 아파트가 들어섰다. 난생 처음 본 대단지 아파트였다. 우리 동네는 개천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었는데 형과 나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공장이 있던 쪽을 공장마을이라고 불렀다. 공장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관습적으로 부르던 그 말은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 엄마는 아빠의 사망보상금으로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비디오와 책을 빌려주는 대여점이었다. 당시엔 그런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훗날 공장 마을의 시에서 가장 큰 대여점이 생기기 전까지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었다. 덕분에 나는 보고 싶은 영화를 실컷 볼 수 있었다. 학교 후에 엄마 가게에 들러 일을 거들어주는 척하다가 여러 비디오 테이프들 사이에 에마 부인 같은 야한 영화를 끼워서 가방에 넣고는 개천을 덮은 도로를 건너 서둘러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다. 연초부터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제법 굵은 소리가 나기 시작한 중학교 1학년 봄 무렵의 일이었다. 혼자 야한 영화를 보며 바지를 내리고 이제 막거웃이 자라나기 시작한 성기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형이 들이닥치면 황급히 비디오를 끄고 바지를 올려야 했다. 형은 야한 영화 따위를 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형은 엄마 몰래 비디오 테이프들을 복사해서 학교에서 팔고 있었다. 야,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너도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해라. 형이 텔레비전 앞에 누워있는 나를 발로 힘껏 밀며 말했다. 당시에 나는 생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다. 예전에 무너진 공장 벽 안쪽으로 보이던 새빨간색으로 칠해져 잊히지 않는 생산량 증대 같은 문구가 떠올랐다. 공장에서 똑같은 사기 그릇을 여러 개 만들 듯 형은 불법 복제를 통해 비디오 테이프의 생산을 증대하고 있던 것이다. 나는 원력으로는 도저히 형을 이길 수 없었기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넘길 수밖에, 아니 생산량 증대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엄마는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엄마 나이가 기껏해야 40을 간 넘겼을 것이다. 아빠가 죽고 10년간 독수 공방했으니 남자를 만나는 게 대수겠느냐마는 나는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던 엄마의 모습이 왠지 낯설었다. 엄마는 가게를 막 열었을 당시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으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야간에 알바를 쓰기 시작했다. 형과 내가 엄마의 연애를 눈치챈 것은 엄마가 밤 시간에 가게에도 집에도 없었던 날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나에게 엄마의 연애 상대가 누군지 알았다고 말했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가 들을세라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사장이야. 그릇 공장. 나는 제일 처음에 그의 얼굴보다 대머리가 떠올랐다. 값싼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이 대중화되기 시작해서 언제고 망할 운명이었지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릇 공장을 망하게 한 그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다. 특히 밀린 임금 때문에 걸핏하면 드자비에 시달려야만 했다. 얼마인지 몰라도 엄마 또한 못 받은 돈이 있었을 것이다. 공장 터가 팔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야 그는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선대 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 마을에서 장례식을 성대하게 열었다고 들었다. 아침 중복과 말복 사이에 푹푹 찌던 한여름이어서 마을에서 큰 개 한 마리를 잡았고 게장국 한 그릇씩 얻어먹으려던 조문객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그는 장성한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없었다. 그의 아내는 어릴 때 공장 주변에서 놀고 있을 때면 우리를 내쫓던 고약한 인상을 가진 안경을 쓴 아줌마였다. 그녀가 죽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아마 그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형은 그 아저씨가 이제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고 비아냥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쌈박질이 일어나는 중학교 1학년 교실과 달리 중학교 3학년이면 이미 주먹 서열이 다 정리돼서 싸울 일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학교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돌아왔다. 붉게 상기된 뺨에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고 아랫입술이 터져서 빨개 보였으며 교복 셔츠의 단추가 몇 개 떨어져 나갔다. 나는 형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어떤 새끼가 화질이 불량이라고 반품해달라고 하잖아. 형이 씩씩대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다. 그 새끼 볼 거 다 보고 그러는 거야. 아, 내가 품질 관리를 얼마나 신경 쓰는데. 근데 그 새끼가 선빵을 날리대. 그래서 존나게 패줬지. 형이 내 앞에서 원투하고 주먹을 내지르며 말했다. 나는 예전 그릇 공장 벽에 쓰여있던 1등 품질이라는 빨간색 문구가 떠올랐다. 아무리 품질이 1등급이어도 망할 수 있는 게 세상의 논리였다. 이번 사건은 형의 비디오 테이프 사업도 어쩌면 그런 운명을 타고났음을 알리는 전조증상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 때문에 기어이 엄마가 학교에 불려갔다. 형의 싸움 때문은 아니었다. 형은 엄마 몰래 실과 바늘을 꺼내 교복에 단추를 달았고 마치 여드름을 짜서 그런 것처럼 볼에 밴드를 붙여 멍을 가렸으며 엄마 앞에서는 애써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가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에 오가는 날들이 반복되다가 며칠 후 일이 터졌다. 불시에 3학년 전체를 운동장에 세워둔 뒤 학생부 교사들이 갑반을 돌며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담배를 찾기 위한 검사였는데 형의 비디오 테이프들이 이 반 저 반에서 발각됐다. 한데 모인 테이프들에는 같은 필체로 EBS 수학, EBS 국어, EBS 영어라고 쓰여 있었으니 이런 일에 베테랑인 학생 주임으로서는 비디오를 재생시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로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날 운동장에서 다리를 떨며 서있던 형은 교무실로 불려갔고 이튿날에는 엄마가 학교에 와 했다. 형이 한 짓에 대해 알게 된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서 누가 너보고 돈 벌라고 그랬어?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소리 지르며 형을 꾸짖었다. 형은 순간적으로 눈에 힘을 주며 엄마를 노려보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정학을 받을 뻔한 형을 엄마의 애인인 전직 그릇 공장 사장이 구해줬다. 그 아저씨가 학생 주임과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한순간에 사업이 망해버리자 형은 한동안 좌절하더니 다른 사업에 도전했다. 그건 바로 연애 사업이었다. 당시 나는 하교 후에 시내에 있는 어느 단과 학원에서 영어와 수학을 듣고 있었다. 엄마가 형도 같은 학원에 강의를 끊어줬으나 형은 코빼기도 안 보였다. 시내는 대로 2개와 2대로의 사이를 잇는 복잡한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다닌 학원은 대로변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형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시내에 학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교복만 보면 어느 학교인지 다 알 수 있었는데 형의 손을 잡은 여자는 놀랍게도 황갈색, 그래서 똥색으로 부르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 똥색 교복은 우리 시내에서 요거밖에 없었다. 형은 당당하게 나와 같은 군청색 남중 교복을 입고 그녀 걷고 있었다. 당시에는 연상연하 커플이 매우 드물었기에 나는 형이 왠지 모르게 어른스러워 보였다. 여자는 키가 아담했고 얼굴이 동그랬으며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불그스레한 뿔 태안경을 쓰고 있어 형과는 다른 분위기가 났다. 형이 나를 보고는 여자에게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 쫄따구야.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웃으며 형이랑 닮았다고 말했다. 나는 어색해서 갈게 하고 말하고는 집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형과 그녀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애인이 여고생이라서 놀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속마음과 달리 아니라고 말했다. 나이는 같아. 걔가 생일이 빨라서 그래. 형이 말했다. 그때 엄마가 귀 가는 소리가 들리자 형은 입에 검지를 대며 내 입단속을 시켰다. 형도 엄마처럼 비밀 아닌 비밀 연애 중이었다. 형의 비디오 테이프 사업이 실패하자 나는 왠지 모르게 야한 영화 보는 일에 흥미를 잃었다. 대신 나는 공부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학원 수업은 선행학습으로 이루어졌는데 집중해서 들으니 이해가 잘 되었다. 그러자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학교 수업은 복습하는 거나 다름없었는데 같은 과정을 두 번째로 들을 때는 여유가 좀 생겨서 교과서 외에 참고서를 펴고 같이 읽었다.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중간고사 때보다 월등히 나아졌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받은 성적표에 사인을 받기 위해 엄마에게 보였을 때 표정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으로 인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뿌듯함이 뭔지 알았다. 그 후로 엄마는 가끔 나만 데리고 시내로 가서 외식을 했다. 어차피 형은 여자친구와 노느라 집에 잘 붙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둘만 외식을 하고 온지도 몰랐다. 맞선 보는 장소로 잘 알려진 시내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나를 데려간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엄마는 벌써 누구랑 몇 번 와봤는지 식당 안 상황과 메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나에게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시켜주고 엄마는 안심 스테이크를 시켰다. 나는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스테이크라는 음식이 정말 맛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엄마는 형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나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엄마도 형의 여자친구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왜?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잘 몰라. 실제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나는 엄마와 한결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는데 그만큼 형에게 미안한 감정도